됐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계속해서 461페이지 원예작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우리가 크게 셋으로 나누죠. 채소원예, 그다음에 과수원예, 화해원예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네, 이 원예작물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리뷰해보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우리는 그 가뭄 피해에 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한 해라고 해서 가뭄 피해 이야기 했었는데 이 가뭄 피해의 특징은 증산작용이 억제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 억제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온장애와 구분을 좀 해주자고 했었죠. 저온장애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산작용이 촉진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에는 상대적으로 증산작용이 억제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 또 심하게 건조가 되게 되면은 세포가 탈수돼서 위조 고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 대책은 무엇보다도 건조에 잘 견디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조에 가뭄에 잘 견디는 작물들은 화공류가 좀 잘 견딘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수, 조, 피, 기장 이런 것들이 좀 잘 견디고, 그 중에서도 옥수수는 좀 저항성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 했죠. 맥류 중에서도 호밀이나 밀이 좀 강하고 상대적으로 보리라든가 귀리 이런 것들은 저항성이 좀 약하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조건에 있어서도 가뭄 피해는 특히 뿌리 발달과 관계가 깊은 칼륨질 비료하고도 관계가 깊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가뭄 대책으로는 이제 물을 대주는 게 중요하겠다.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관계. 그리고 토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든가 피복이라든가 중경제초, 그리고 뭐 증발 억제제 등을 살포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피해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 우박 피해는 시기적으로 보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착과기에 해당되는 5, 6월, 그리고 성숙기에 해당되는 9, 10월에 우박이 국지적으로 발생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은 강어 상류 쪽에 주로 발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우박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1차적으로 입줄기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기계적 장애가 일어나고, 이어서 부러진 입줄기 사이로 새로운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리적 장애라든가 병리적 장애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또한 이 우박 피해로 인해서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낙엽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낙엽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광합성 작용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과일이 커지지 않고 적은 과일로 남는다든가, 또 꽃눈이 불량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 6월에 착과기, 그리고 9, 10월에 성숙기 때 주로 많이 발생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젠가도 뉴스 보니까 경상도 지역에는 우박이 꽤 왔더라고요. 우박이 꽤 와서 아마 이 우박 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숭아라든가 사과가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약간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염해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 염해는 우리가 단순히 염분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설 채소에서 비료가 집적돼 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염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토양 수분으로 본다면은 관수량보다도 증발량이 더 많을 때 일반적으로 염해 피해가 발생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토양의 염분 농도는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증발량이 더 많게 되면 당연히 토양 내에 이러한 염류가 집적돼 가지고 생물의 생육에 장애를 준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염류 집적 장애에서 시설 재배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시설 재배 염류 장애 염류 집적 장애 대책으로는 우선 내염성 작물을 좀 재배하는 게 좋겠다. 염분에 강한 작물. 그래서 뭐 딸기나 오이, 토마토가 염분에 약하다면 상대적으로 염에 강한 작물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 같은 경우는 시설 채소에서도 상당히 내염성이 강한 작물이다, 그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분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을 우리가 NaCl로 표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CL기가 들어있는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를 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황산칼륨이라든가 또 황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추락 현상을 발생하는 노후화 답에서는 또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반대로 그 다음에 물을 좀 많이 대거나 담수에 의해서 제염을 한다든가, 또 풋배기 옥수수 같은 흡비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유기물을 많이 시용하는 것도 시설 재배지에서 염류 집적 장애를 해소하는 그런 대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죠. 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이 입줄기가 끊어지거나 또 다시 상처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기계적 장애라고 한다면 그 입줄기가 부러진 자리에 다시 병충해가 발생하는 그런 생리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생리적 장애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상처가 난 부분에 때문에 호흡이 증대해서 양분 소모가 증가한다든가, 또 증산작용이 증대한다든가, 그래서 세포의 병합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백수의 원인이 된다든가, 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기공이 닫혀가지고 광합성 작용이 줄어든다든가, 또 냉해를 유발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병해충의 감염 위험이라든가, 또 수분이나 수정이 저해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리적 장애로 나타난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도복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가 쓰러지는 것을 도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복이 유발되는 조건은 역시 식물체가 키가 큰 경우에, 키가 크고 대가 약한 경우에 도복이 잘 되고, 또 이삭이 무겁고 뿌리 발달이 좋지 않을 경우에 도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도복의 유발 조건에 보면은 지나치게 다비 밀식, 질소비료를 많이 주고 밀식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칼륨질 비료라든가 규산질 비료가 부족한 경우에 도복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복이 많이 되는 경우에 병충해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벼 같은 경우는 입진무늬 마른 병, 이걸 다른 말로 문고병이라고도 했었죠. 입진무늬 마른 병이라든가 가을철에 벼멸구가 발생했을 때 도복이 심해지게 된다고 말했고, 도복의 시기도 보면은 벼가 이거 완전히 익어가는 시기, 그래서 등숙 후기로 갈수록 이 도복 피해가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이 등숙 후기는 무엇하고도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해야 되냐면, 앞서 우리가 가뭄 피해에 관한 이야기 했었는데, 이 가뭄 피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뭄 피해가 심한 경우는 이제 감수 분열기, 수행기 때 피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출소 개화기라든가 유숙기처럼 이 등숙 초기에 피해가 심한데, 금방 말씀드렸던 도복 피해는 생육 후기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하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류에서는 광파 재배가 도복 피해가 심하다, 그런 이야기 했죠. 결국 도복이 발생되게 되면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수량이 감소하는 그 시기도 보면은 이 피해가 빠를수록 일반적으로 도복이 쓰러지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수량 감소가 심하다라고 했는데, 금방 말했던 유숙기, 호숙기, 뭐 황숙기, 이런 때가 일반적으로 도복에 의한 수량 감소는 좀 심하고, 도복 피해가 아주 심한 경우는 생육 후기, 완숙기라든가 고숙기 때가 심하다라고 해서 약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벼가 익어가는 시기는 유숙기에서
호숫기, 그리고 황숫기, 그리고 완숫기, 고숫기 이런 식으로 익어가잖아요. 벼가 익어가는데 도복 피해, 이게 이 벼가 쓰러져 가지고 못 먹는 그런 상태, 이 도복 피해가 심한 상태는 이때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도복 피해가 심한 것은. 그리고 이때는 도복이 발생하는 시기, 도복이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이때 발생한다는 것이고, 도복이 피해를 주는 시기는 주로 이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복 대책이 어쨌든 키가 좀 짧은 것이 비교적 잘 쓰러지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도복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질소를 많이 주지 말고 칼륨이나 인산질 비료, 규산질 비료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직파 재배하고 이양 재배의 차이에서 직파 재배의 단점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깊게 뻗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복 피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병충 예방제 같은 걸 좀 잘하면 좋겠고, 또 도복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장 조절제인 이사디 같은 것을 살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방제에서 병해를 크게 셋으로 구분했었죠. 진균류인 곰팡이하고 박테리아인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이렇게 셋으로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박테리아에 해당되는 세균성 병해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복숭아에 발생되는 세균성 구멍병, 천공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과에 많이 발생하는 화상병,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근두암 종병이라든가 궤양병, 들불병, 무름병, 속썩은병,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 세균병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해충 방제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배적인 방법, 이것을 경종적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천적이라든가 미생물을 활용해서 방제하는 것을 생물학적 방제 방법, 그리고 직접 이 포사를 한다든가 잡아 죽이는 이런 방식을 물리적 방제 또는 기계적 방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것을 화학적 방제 방법,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농약은 아니지만 휘발성 화학물질인 페레몬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유인제를 활용해서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페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었죠. 주로 이 페레몬을 통해서 방지하는 그런 해충은 주로 나방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법적 방제라든가 유전적 방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늘은 계속해서 461페이지 원예작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작물은 이런 채소 원예, 과수 원예, 이 화해 원예,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원예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과수하고 이제 주로 손해평가 업무는 관련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예작물은 이 세 개를 전부 다 통틀어서 원예작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채소 원예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채소 원예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어디를 먹냐, 식용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채소 원예를 엽경체류냐, 과체류냐, 또는 이렇게 이제 일단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데, 근체류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엽경체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무슨 뜻이에요? 잎, 엽자, 줄기, 경자예요. 그러니까 잎줄기를 먹는 채소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잎줄기를 먹는데 주로 이파리를 먹는 채소가 배추나 양배추, 시금치, 상추, 샐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파리를 주로 먹기 때문에 엽채류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화채류라고 나와서 화채류, 그래서 꽃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꽃을 먹는다는 이야기, 식용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꽃양배추하고 블루코리가 있는데, 그냥 일반 양배추하고 꽃양배추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양배추는
영어로 쓰면 캐비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고 앞에 꽃을 붙이면 꽃양배추는 꽃양배추는 콜리플라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블루콜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콜리플라워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양배추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공처럼 둥글게 생겼잖아요. 근데 꽃양배추는 겉잎만 약간 둥글게 나와 있고 안에는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꽃양배추하고 양배추는 본질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배추는 이파리를 먹는 엽경 채소라고 한다면 꽃양배추는 블루코리와 함께 화채류, 꽃채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눈경채소라고 나왔죠. 눈경채소. 이 눈경채소는 좀 여러분이 안 들어보면 말이겠지만 그 눈이 무슨 뜻이냐면 이 눈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어릴 눈자예요. 어릴 눈자. 이게 어린 경자는 이제 줄기 경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줄기를 이용해서 식용을 하는 그런 채소라고 해서 이것을 눈경채소라고 하고 또는 순채소라고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당귀, 땅두릅, 죽순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순을 따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채소라고 하는데 일본식 한자말로 눈경채소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눈경채소하고 약간 좀 구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새싹채소란 말 들어봤어요? 새싹채소. 이 새싹채소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던가요? 주로 여러분이 먹었을 때 샐러드 먹을 때 혹시 이런 거 나왔어요? 어린 무, 순 이런 거 보셨죠? 그러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치커리,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새싹 채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방 여러분들이 봤던 브로콜리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눈경 채소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채소를 굳이 구분한다면 새싹 채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상추보다도 치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쓴맛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추도 쓴맛은 있지만은 상추보다 치커리가 훨씬 강하고 입맛을 좀 더 돋구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냥 씨만 뿌려놔도 아주 그냥 잘 자라는 그런 채소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경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경채소의 인자가 비늘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뭐 비늘채소, 비늘줄기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늘, 양파 대표적이죠. 이 인경채소가. 그리고 부추, 파, 달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경채소인데 인경채소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채소 종류를, 인경채소 종류를. 이것은 이제 여러 번 중복돼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양파, 부추, 파, 달래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인경채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아랫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인경채소는 무엇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파리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인데 그 이파리가 그 아랫줄에 보면은 이파리를 뭐 인편 또는 비늘줄기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파 껍질을 벗길 때 한 껍질 자체가 이파리에 해당되고 그것을 비늘줄기라고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경채소는 그 이파리를 저장 기관으로 해서 발달한 것이 인경채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채류라고 해서 근자가 뿌리 근자잖아요. 그래서 뿌리채소인데 뿌리채소가 이 뿌리가 아주 직선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걸 직근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덩이뿌리를 괴근류, 덩이줄기를 괴경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뿌리 근자와
줄기경자를 써서 근경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구분해 보셨던 내용이죠. 특히 많이 구분했던 것이 뭐였어요? 괴근과 괴경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괴근과 괴경은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괴근은 이게 괴근과 괴경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다 우리가 고구마를 심었다고 했어.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 뿌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뿌리가 그대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한다? 덩이 뿌리라고 한다는 이야기. 덩이 뿌리 고구마를. 근데 감자는 그렇지 않아요. 감자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에서 감자가 이렇게 달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 가을에는 고구마도 좀 캐보고 감자도 좀 캐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감자는 언제 캐죠? 6월 중순에 걔가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6월 22일이 하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덩이 줄기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어제 제가 고향에 잠깐 갔다 왔어요. 일이 있어서. 고향에 뭐 한다더라? 뭐 동네에 이렇게 이렇게 마을 분들 모여서 뭐 먹고 노는 그런 옛날 같은 화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잠깐 들렸는데, 가보니까 사과꽃이 만발했습니다. 제 고향이 곡성이라고 했어요. 꽃피는 산골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 사과를 많이 해요. 뭐 곡성, 장성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사과꽃이 만발해서 저도 이제 한번 또 가까이 가서 봤어요. 어떻게 예쁘게 폈는가 하고 봤더니, 그 꽃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꽃이 피면은, 여기서 꽃이 피면 뭘 봐야 돼요? 꽃이 어떻게 핀다고 그랬어요? 꽃이 이렇게 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5개가 피고 한 가운데가 또 꽃이 핀다고 했어요. 이 한 가운데 피는 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운데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요? 이제 측면에서 핀다고 해서 이것을 측화 이렇게도 말해요. 측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꽃이 어떤 것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이 중심화가 아주 커요. 꽃 필 때부터. 그래서 이것은 아직 피다 만 그런 상태로 있고, 이거는 벌써 만개 해가지고 활짝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꽃이 총 6개가 피는데, 총 6개가 피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중심과가 제일 크게 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농민들은 뭘 해요? 이게 꽃을 따주기도 하지. 이제 일종이 많이 있을 때는 이 꽃을 놔두고 주변에 있는 약한 꽃들은 따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또 이제 그래도 꽃이 좀 예쁘게 잘 큰 것은 하나 정도 남겨놓고, 하나나 2개 남겨놓고 이렇게 따는데, 이렇게 이제 꽃을 따지 못할 때는 무엇을 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꽃이 지고 나면 그때 이거를 여기에서 맺은 열매를 과자를 써서 중심과라고 하는 거죠. 중심과. 그래서 이 중심과를 놔두고 이 5개 중에서 좀 똘똘하게 보이는 것을 한두 개 놔두고 나머지는 또 어때요? 따줘버리죠. 이 과실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적과라고 하죠. 적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밖에 나가서 사과꽃이 피어 있으면은 한번 가까이 가서 봐보세요.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꽃이 굉장히 크고 잘 피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과체류를 묻는 문제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과체류. 이게 과체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채소는 채소인데 열매가 맺히는 채소다. 과일처럼 열매가 맺히는 채소다라고 해서 과체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체류는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둑과 박과, 가집과, 벽과 쭉 나누고 있는데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 과체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채소 종류인데 열매를 맺는 채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박과에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있어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또 토마토, 가지, 고추, 딸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한마디로 과체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지과인 토마토나 가지, 고추 이런 것들은 이제 시방이 비대해서 발달된 것들이고요. 또 딸기 같은 경우는 꽃받침이 비대해서 발달했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쨌든 이런 열매를 맺는 채소 종류를 과체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체류를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엽경체류하고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엽경체류는
잎줄기를 주로 식용으로 한 반면에 과채류는 열매 채소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